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마어마한 작품을 하죠. 예, 이 플래티나 데이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이 작품도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이과 성향의 소재가 잘 드러난 소설입니다. 이과 성향 정도가 아니고 100%라고 봐야죠. 100%. 예. 이 작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범죄자를 잡는다는 설정의 이 소설인데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 소설의 플롯이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스포일러 버전을 이제 만들었는데 예, 바로 다음 작품이 스포일러입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작품이 몰입감이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일본 출간일이 예, 2010년 6월에 출간이 됐고요. 최근 작품인 것 같은데도 8년 벌써 전이에요. 8년 전입니다. 예, 이게 87총 작품 중에서 가운데. 65번째 작품이고요. 이것도 소설 잡지 파피루스에 연재가 되었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한 번 더 좀 하겠습니다. 네. 한국 출간일은 예, 2011년 1월. 한 7개월 만에 나왔네요. 예,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 절판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중고로 사볼 수밖에 없고 이북으로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중고 서적으로 사봐야 되고 네. 아마 또 나오겠죠. 워낙 재미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번역자가 상당히 낯선데요. 예, 이정환 선생님인데 네. 유일하게 이 히가시노 게이고 책 요 한 권을 번역하셨고요. 출판사도 이 서울문화사라고 네. 이 만화책 맞아요. 굉장히 네. 유명한 출판사인데 네. 이것도 또 유일하게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번역한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500페이지가 넘는 512페이지니까 엄청 긴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요 인기가 많았죠? 예, 인기 참 많았습니다. 네. 책 띠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 미스터리 제왕의 2011년 최고 화제작. 예. 제가 가진 최대 창조력을 구사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는지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책 갖고 오셨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띠지에 진짜 그렇게 그러네요. 네. 이게 이건 또 영화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영화도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제가 띠지에 이렇게 작가가 얘기한 거 조금 입 바른 소리잖아요, 그냥. 네. 뭐 자기가 할 만하니까 작가니까. 근데 딱 정확하게 구사를 했더라고요. 그 단어들을. 그래서 최대의 창조력이라고 했는데, 와, 이거 참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한 5, 6년 전에 읽었을 때 이렇게 예. 멋진 책이 아니었는데. 겉 표지가 이제 벗겨진 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본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는지요 했는데, 정말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창의력인 아주 창조력이 뛰어난 작품이었어요. 그렇군요. 요 인기도를 좀 더 살펴볼까요? 예. 독자 만명 투표에서도 네. 이 작품이 25위를 했습니다. 25위. 예.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요. 예. 그래도 약간 이 다른 작품들 호숫가 살인 사건 지난번에 했던 그게 45위고요. 네. 동급생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작품인데 44위, 마구 32위 이런 거니까 이런 작품들보다 이제 순위가 좀 높죠. 예, 위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군요. 그런데 사실 이거 너무 댓글에서도 네.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구님이 한번 네. 댓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갑구님. 예,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자꾸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수님은 아니신데 교수님 워낙 이성적이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예, 2013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고. 일본 영화예요? 예, 일본 영화입니다. 근데 그 DVD 또 갖고 계시죠? DVD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와, DVD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DVD가 나왔고요. 아, 그러네요. 또 한국에서도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같은 해 2013년에. 똑같은 영화가.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봉하고 한국에서 DVD로 출시되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죠. 저 이거 영화로도 보고 싶은데. 예, 영화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 DVD도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요. 네. 꼭 반납하겠습니다. 보시고 또 뒤에 영화 얘기는 좀 더 이제 할 텐데 이게 또 만화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거는 한국어가 아닌데요? 예, 일본에서 만화책으로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6,600원인데요?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660엔 정도니까 거기다 세금 붙이면은 조금 여기 더 나가죠. 8%가 붙거든요. 예, 그러네요.
약간 얄팍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담겨 있나요? 아유, 택도 하나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수박 거달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이거는 해보고. 예. 한 권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안 돼요. 방대한 이거 뭐 한 내용이네요. 10권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화 됐는데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DVD로 구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었고 예. 만화는 조금 번역은 안 돼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방송이 이 플래티나 데이터의 스포일러 방송이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본 도쿄 시부야의 한 모텔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의 그 경중을 떠나서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담당 형사 아사마 반장의 기분은 무겁게 가라앉는데요. 현장 수색 결과 범인의 모발과 음모가 발견되고 이것은 경찰청 특수해석연구소의 가구라 주임이 취급하는 DNA 수사 시스템에 넘어갑니다. 가구라 주임은 DNA 해석 결과를 토대로 범인의 인척을 추려내고, 그러니까 친인척이죠. 친인척을 추려내고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검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네. 한편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국민의 DNA 정보를 수집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범죄자 검거율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경찰청 특수해석연구소의 가구라 주임이 취급하는 DNA 수사 시스템의 검색 결과는 not found로 나오는데 NF예요. 없다는 거죠. 예. 연쇄 살인범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뒤를 이어서 시스템 개발자까지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현장에 남겨진 모발을 바탕으로 해석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재밌겠네요. 굉장히 재밌어요. 예. 아니 계속 말씀드려서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나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정말로. 저도 이게 범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알만한 사람인데도 저도 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렇군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플래티나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잡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이군요. 예, 파피루스라는 이 소설이 연재됐던 네네네. 잡지하고 2010년 7월호에 인터뷰를 했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왜냐하면 예. 비밀이라는 영화에 아. 아주 이 내용이 나와요? 단역으로 나와요. 예. 단역으로. 단역으로. 교수로 나옵니다. 교수로. 목소리가 어때요? 굵어요? 가늘어요? 약간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중간, 그동안 히가시노 게이고 목소리를 목소리 못 굵게 들어봤죠. 냈거든요. 예. 그럼 가늘게 내볼까요? 중간 같아요. 중간? 애매합니다. 평소대로 할게요. 예. 플래티나 데이터 소설은 어느 영성회사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영화와 소설의 콜라보레이션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회의를 통해서 DNA 분석에 의한 수사를 하는 기관과 관련된 얘기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심차게 기획한 아이디어는 결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영상화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 틀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써나가야 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너무 놀랐고요. 저는 소설을 쓸 때 항상 그 장면을 영상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억도 쉽게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떠올리며 쓰는 것과 영상화를 의식하고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획은 잠시 쉴 필요가 있었고 머리를 새로운 상태로 되돌리고 나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설이 완성되는 데는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잡지가 격월간이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설 속의 가구라가 고민과 고통 속의 범인한 것처럼 저도 그런 힘든 속에서 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소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다작을 하고 1년에 뭐 3편씩만 나오잖아요. 근데 요 작품을 3년 반이나 쓰셨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뭐 조금 부족하다 해도 워낙 다작하는 작가니까
그냥 이번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저라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이 히가시노 게이고도 좀 완벽주의자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화를, 이 소설이 참 재밌는 게 처음부터 영화화를 그 염두에 두고 써내려 가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게 뭐 쉽지 않았다. 영상을 떠올리며 쓰는 것과 영상화를 의식하고 쓰는 것이 아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 영상화 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써 나가서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는데 참 이 작가가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가지고 있는 그 애정이나 어떤 열심이 대단하다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 플래티나 데이터 이 작품 속에서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사회파 추리 소설 작가로서의 면모가 좀 드러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좀 날카롭게 꼬집는 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교수님도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예, 마스모토 세이토. 마스모토 세이토. 선생님도 아주 뭐 예. 대가시죠. 아니 어느 댓글에서 정말 그 마츠모토 세이토 방송도 좀 해달라 나중에 예, 그런 예. 얘기도 이분도 뭐 하셨었는데. 특집이라도 좀 네. 한번 해볼 아니, 필요가 특집이 있는. 아니라 더 마츠모토 계속해서 그렇죠. 뭐 많아요. 더 에도가와라 뭐, 더 에가사 크리스티 이 더자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플래티나 데이터 작품에서도 이 작가가 이 맹목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첨단 과학의 허점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그 DNA라는 최고로 앞선 그 유전자 과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그 국가 지도층의 검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책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진짜 실제로 현대 네.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뭐 어디 먼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진짜 우리 주변에서 또 어떤 국가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이정환 그 선생님이 그 번역가이신 네. 역자 후기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보를 수집해서 보존하고 있다가 보험죄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보험죄자를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한다. 권력자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신분이 낮은 일반 국민들을 관리하기 쉬운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정타가 플래티나 데이터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하는데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정환 번역가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연과 경계를 그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관리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자연이 인간에 포함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포함된 존재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멋진 말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그런데 언뜻 듣기에는 이 과학적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소설이 딱딱하고 재미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우려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작가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소재가 DNA이지 작품 속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 여러 건의 살인 사건도 등장하고 그것도 뭐 깜짝 놀랄 인물이 뭐 죽게 되고 네. 작가가 이 독자들을 놀래키는 재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끝에 나오는 반전도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이 소설의 그 주인공이 다중인격을 가진 인물로 나온다면서요? 예. 이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확한 병명이 그 해리성 장애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해리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뭐 네, 장애인데 예. 그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인격 네. 상태가 존재한다. 무서워요. 뭐 빙의 됐다 뭐 이런 거이기도 하고 네. 이런 건데 이 소설에서도 그 주인공인 가구라가 자신의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후에 두 인격이 자신 안에 존재하게 됐거든요. 그 가구라라는 그 인격은 감정이 메마른 전형적인 과학자의 인격이고 또 다른 인격인 류라는 인격이 나오는데 오히려 인간미가 좀 넘치는 존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인격의 교차를 통해서 그 소설의 다양한 스토리가 전개되고요. 네. 이게 무척 재미가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그 류라는 인격은 일주일에
5시간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럼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그렇게 거죠? 돼 있어요. 예. 재밌습니다. 아주. 나올 때마다 어느 여성을 그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림 속에 류가 그린 그림 속의 여성이 집에 있는 가구라를 찾아옵니다. 진짜로 그 여성이. 네. 이 설정이 굉장히 재밌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교수님 또 영화의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이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예, 한 편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2003년도 영화인데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예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꼭 보셔야 되는 영화예요. 저 못 봤는데. 예, 이거 줄거리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인데요. 네바다주의 사막에 위치한 외딴 모텔에 1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리무진 운전사와 그가 태우고 가던 여배우, 경찰과 그가 호송하던 살인범, 라스베가스 매춘부와 신혼부부, 신경질적인 모텔 주인까지 포함해서 총 11명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사나운 폭풍으로 길은 사방이 막혀버리고 사람들은 어둠과 폭우가 거치기를 기다리지만 연락이 두절된 호텔에 갇힌 이들은 하나 둘씩 살해당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살인의 그림자는 그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가고요. 네. 현장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모텔 룸 넘버 10이 적힌 열쇠뿐이에요. 연이은 죽음의 현장에는 9, 8, 7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열쇠만이 남아서 끝나지 않은 살인을 예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가운데 모두가 기억하기 싫은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딱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꼭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좀 비슷한 소재로 뭐 다른 영화들. 그 2016년도에 그 영어 제목은 스플릿인데 예.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도 이거 아이덴티티가 성공을 거뒀으니까 좀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 23개의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그리고 블랙 스완이라는 나탈리 포트만 이거 무슨 상 받지 않았나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이것도 명작입니다. 이것도 그럼 인격 장애 맞습니다. 나오죠. 다중인격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김지훈 감독의 2003년 영화인 장화홍련 이것도 다중인격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공포 영화로 공포 영화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저는 안 볼 거예요. 공포 영화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플래티나 데이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스토리 좀 더 해주실까요? 말씀을? 그 작가 인터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최초로 영화화를 전제로 쓴 작품이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영화를 의식한 나머지 집필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영화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도 그 원작하고는 약간 좀 그 다르게 했거든요. 네. 뭐냐면은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좀 바뀌는데 그 원작에는 그 남성이었던 유전자 교수 미나카미가 여성으로 바꾸고요.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뭐 인류 생명의 기원이고 뭐 이 생명을 잉태 존속시키는 역할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나카미를 DNA 관련되니까 이제 여성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그 제작진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DNA 연구 시설 같은 거를 막 진짜로 직접 취재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해야죠. 뭐 참고문헌도 많이 뒤져보고 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 아라시 멤버인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이 가구라 역으로 나오는데요. 유명합니다. 유성의 인연 이야기할 때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라시가 뭐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이에요. 아주 유명한. 어쩐지 잘 생겼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플래티나 데이터 스포일러 버전입니다. 소설은 한 건의 살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시내의 러브 호텔에서 21세의 여성이 목이 졸려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성의 귀에 남아있는 상처인데 이것은 이 여성이 죽기 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환기라는 기계 장치의 흔적이에요. 이 기계 장치는 마치 마약과 같은 효과를 주는 기계인데요. 뇌에 전기 자극을 강하게 주어서 환각에 빠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다 환각에 빠졌을 때 상대 남자가 이 여성의 목을 졸라 죽인 것입니다. 감식반이 호텔 방을 조사해 보니 피해 여성의 털이 아닌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털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베테랑 형사이자 반장인 아사마에게 이것을 가지고 경시청으로 가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런 하찮은 일을 자신에게 시킨다고 짜증이 난 아사마가 경시청으로 들어가 보니 자신의 상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 샘플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느 창고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아사마 반장은 왜 자신이 그곳으로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지만 가보면 안다고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간 곳은 정말 창고 같은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곳은 경찰청 소속의 특수해석연구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연구소 소장인 시가라는 사람을 아사마 반장이 만나서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듣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사람의 DNA 자료를 통해 범죄 해결을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러브호텔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범인이 남기고 간 털을 가지고 범인의 DNA를 분석해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는 연구소인데 놀랍게도 범인이 남긴 털 한 오라기를 통해 범인의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연구소인 것입니다. 심지어 범인의 DNA 자료를 분석해서 범인의 얼굴 모습까지 알려주는 몽타주까지 그려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DNA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DNA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범죄인 검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아사마 반장은 연구소의 주임 해석 연구원인 가구라 류헤이라는 연구원으로부터 듣게 되는데요. 가구라 연구원의 설명에 의하면 범인의 DNA를 통해 범인의 친인척 상황까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 이를 통해 범인 검거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마 반장은 과연 사람들의 DNA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들 몰래 DNA 정보를 수집하는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아사마 반장과 연구소 주임 연구원인 가구라가 이와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범인의 친인척 DNA 샘플은 그녀가 진찰을 받은 병원에서 본인 몰래 당신들의 연구소에 제공을 한 거야. 그 병원뿐 아니라 다른 몇몇 병원에서도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만약 그렇다면 당신네 연구소에는 막대한 양의 DNA 데이터가 갖춰져 있겠지. 단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위법행위야. 그런 자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수사는 당연히 위법행위야. 그런 자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수사는 당연히 위법수사에 해당돼. 가구라의 얼굴에서는 미소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코밑을 문지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재밌는 얘기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위에서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짓을 계속하다가 사실이 드러나면 엄청난 공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아사마가 내뱉듯 말했다. 하지만 가구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째서요? 당연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DNA를 마음대로 조사해서 수사에 사용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고. 마음대로가 아니죠. 국가 지도자층의 허락을 받았거든요. 아니, 허락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본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국가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조차 제대로 징수할 수 없을걸요? 예, 이렇게 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DNA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 아사마 반장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연구소 직원인 가구라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던 차에 또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젊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에 머리에 총을 맞아 죽은 시신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정황이 닷새 전에 있었던 여고생 살인사건과 완벽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두 사건의 범인은 같은 인물로 밝혀지고 DNA 분석 연구소에서 범인의 정황을 밝혀내지만 앞선 사건들처럼 정확한 범인으로 유추되는 사람을 밝혀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DNA 샘플을 NF13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거는 Not Found 13이란 단어의 약자입니다. 즉 발견되지 못한 13번째 샘플이라는 뜻인데요. 한편 연구소 주임 연구원인 가구라는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테시나라는 이름을 가진 남매를 만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남매는 대단한 수학 천재인데요. 현재 DNA 분석 연구소의 시스템을 갖추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남매입니다. 이 남매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병원의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DNA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매 중에 여동생은 얼굴에 큰 반점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가구라가 이 남매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사람인데요. 가구라가 남매를 만난 후에 이 병원의 정신분석연구소 교수인 미나카미 교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구라가 미나카미 교수를 만나러 간 이유는 가구라가 가지고 있는 몸의 특수한 현상 때문인데요. 가구라는 다중인격을 가진 인물이에요. 즉 가구라라는 인물은 DNA 분석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서의 한 인물이고, 다른 인물은 류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 미나카미 교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고요. 가구라와 류 두 인격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가구라는 거의 대부분을 가구라의 인격으로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5시간만 류라는 인물로 살게 됩니다. 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반전제라고 하는 담배 비슷한 것을 피우면은 가구라에서 류로 변하게 되는데, 류는 5시간 동안 그림만 그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류를 찾아오는 비밀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는 그 여성을 그리기만 합니다. 5시간이 지나 류에서 가구라로 돌아온 바로 그때 미나카미 교수가 방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뉴스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DNA 시스템을 구축한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뉴스를 전해들은 아사마 반장도 사건 현장인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그곳에는 두 남매가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선 NF13과 비슷한 정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것이에요. 그것도 병원에서. 결국 감식반에 의해서 조사하던 중에 현장에서 여동생의 등에 붙은 범인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발견되고, 이것을 통해 범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CCTV에 드나드는 영상을 보던 아사마 반장에게 그 CCTV에 한 인물이 포착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가구라인 것이에요. 혹시 가구라가 범인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미나카미 교수에게 물어보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편 가구라의 상관이자 연구소 소장인 시가가 가구라에게 한 여성을 소개해 주는데, 그녀의 이름은 리사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파견되어서 DNA 분석 연구소의 일을 가구라와 함께 하게 된 여성인데요. 가구라는 리사가 귀찮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리고 상관인 시가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게 되고, 식사 도중에 가구라에게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DNA 분석을 한 그 결과가 휴대폰으로 오게 되는데, 이 결과를 본 가구라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남매를 죽인 범인으로 추정되는 몽타주 얼굴 그림이 그 휴대폰으로 같이 왔는데, 그 몽타주에 그려진 인물은 다름 아닌 가구라의 얼굴이었어요. 즉 두 자매를 죽인 범인은 가구라라고 DNA 분석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매? 예, 남매를. 깜짝 놀란 그 가구라는 밥 먹는 것을 중지하고 당장 그 연구실로 돌아가서 DNA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 결과도 99.9%가 가구라가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리사가 갑자기 연구소로 찾아오게 돼요. 찾아오게 되고, 가구라는 다급하게 자신이 범인이라는 DNA 분석 자료를 자신의 디스크에 담아서 주머니에 숨겨버립니다. 리사와 헤어져 집으로 온 가구라는 자신의 다른 인격체인 류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에 도대체 가구라에서 류로 변환이 있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편지를 쓰고 가구라는 류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반전제를 피우는데, 류로 변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가구라는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누가 왔다는 그 초인종이 울려요.
그 문 앞으로 나가보고 가구라는 깜짝 놀랍니다. 10대 후반 정도의 소녀가 와 있는데 그 소녀의 얼굴은 다름 아닌 류가 그린 그림 속의 소녀인 것입니다. 깜짝 놀란 가구라가 소녀의 정체를 물어보니까 자신은 스즈랑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가구라의 다른 인격체인 류와 애인 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즈랑이 어떻게 가구라의 집을 찾아왔는지 물어보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가구라의 다른 인격인 류가 자신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가구라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소녀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사로부터 온 전화를 급하게 받고 나서 스즈랑을 집에서 찾아보니까 갑자기 그녀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가구라에게 리사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연구소 상부에서 가구라가 남매를 죽인 것 같은 정황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구라는 쫓기는 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집에서 나와 도망을 가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구라는 왜 리사가 자신을 돕는지도 이상하지만 일단 리사를 만나기로 하고 변장을 한 채로 어떤 장소에서 리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리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충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재 남매가 살해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었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일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모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아마도 DNA 분석 프로그램의 부족함을 메워줄 완벽한 것이며 많은 나라와 단체들이 모글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사가 가구라에게 도망갈 자금과 휴대폰을 줍니다. 그런데 가구라는 불현듯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글을 개발 중이던 이 천재 남매가 가구라만 아는 장소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해내게 되고 그곳에 가면은 어떤 증거를 찾지 않을까 하고 기차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출발 기차역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스즈랑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과 함께 갈 것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구라는 스즈랑과 함께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서로 도시락도 사 먹으면서 함께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찰도 가구라의 도망 여정을 알게 되고 가구라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들을 급파하는데 가구라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스즈랑과 함께 천재 남매가 머물렀던 장소에 가보지만 그곳에서 모글에 대한 어떤 단서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는 모글에 대한 단서는 없었지만 천재 남매가 미국의 어떤 수학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보안 프로그램이 완성될 전망이 보입니다. 이것으로 플래티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잘못을 수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참회의 선물입니다. 예, 이 이메일을 본 가구라는 도대체 이 플래티나 데이터란 것은 무엇이고 남매는 무엇을 참여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해요. 그런데 그때 리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찰들이 가구라를 잡기 위해서 그 동네에 가 있다고 하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가구라는 스즈랑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지만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강물에 빠지게 돼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스즈랑은 온데간데 없음을 알고 가구라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라를 만나기 위해 애를 쓰던 아사마 반장은 가구라가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팔았던 사람에게 가구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기차 안에서의 가구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가구라는 혼자 여행 중이었고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해 못할 증언을 해요. 심지어 가구라가 좀 이상했다고 말을 하면서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마 반장을 비롯한 형사들에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요. 가구라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아사마 반장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오는데 중요한 인물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DNA 분석 연구소에 파견 나와 있던 리사라는 여성이 자신이 살던 맨션 주차장 차 안에서 살해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에 현장을 급하게 찾아간 아사마 반장은 그녀의 옷 주머니에서
가구라와 통화할 때 사용한 전용 전화기를 발견해내고 그 전화기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숨겨서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리사는 그 전화를 사용해서 가구라와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가구라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반장은 가구라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아사마 반장이 가구라의 편에서 돕게 됩니다. 가구라는 아사마 반장을 시켜서 병원에 있던 가구라의 다른 인격체인 류가 그린 그림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 사진에는 스즈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뚫어지게 보던 가구라는 그녀가 입은 원피스의 주머니에 파란색 봉투가 들어있음을 알게 되고 그 봉투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봉투는 죽기 직전에 천재 남매의 방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구라의 다른 인격체인 류가 스즈랑을 그릴 때 그 봉투를 그렸다는 것은 스즈랑이 봉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서 삼아서 결국 그 봉투를 찾아내는데요. 그 봉투는 그림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림 사이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림 뒤에 있는 봉투에는 그렇게나 찾고 있었던 중요 프로그램인 모글 디스크 카드가 있었어요. 이에 가구라는 그 디스크 카드를 가지고 천재 남매가 있는 서버 컴퓨터로 아사마 반장을 가라고 하고 그곳에서 돌려본 프로그램을 통해 모글의 정체를 알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한편 이러던 차에 아사마 반장이 있는 병원으로 연구소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아사마 반장은 가구라와 2시간 뒤에 병원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계단으로 도망을 가는데 계단 중간에서 병원 정신분석연구소의 미나카미 교수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나카미 교수는 아사마 반장을 도우라는 전화를 가구라로부터 받았다면서 자신의 방으로 와서 숨으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아사마 반장과 미나카미 교수는 가구라를 만나러 가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갑자기 미나카미 교수가 권총을 꺼내서 아사마 반장과 가구라를 위협합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어리둥절해 있는데 미나카미 교수로부터 이번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전말은 아주 추악한 것이었는데요. DNA 수사 시스템을 만든 천재 남매의 공로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범죄 사건 용의자 검거는 놀라울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DNA 자료 덕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소위 사회 지도자층이라고 불리는 그 부류인데요. 자신들이 혹은 자신의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DNA 분석 자료를 통해 쉽게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천재 남매에게 특정 DNA는 아무리 해도 매칭이 안 되게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명령했고 그 프로그램 덕분에 NF, Not Found라는 샘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이 특수 프로그램에 등록된 DNA는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발견이 되지 않게 만드는 프로그램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나카미 교수는 진짜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일어났던 NF13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지르고 자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 남매가 이런 불합리한 프로그램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미나카미 교수가 남매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에서 파견 나온 리사를 죽이고 그리고 가구라 및 아사마 반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구라와 아사마 반장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미나카미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 정신을 잃은 가구라는 병원에서 정신이 깨어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있어왔던 모든 그 추악한 비밀을 이제 세상에 공포하겠다고 밝히겠다고 하자 자신의 상관인 시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가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뒤에서 조정한 비열한 인간입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플래티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움직일 거야.
지금 자네는 시가라는 비열한 인간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배후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존재가 있어. 나는 단순한 전령에 지나지 않아. 더 이상 기분 나쁜 말은 않겠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 가구라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온몸에서 전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성한 DNA 수사 시스템이 계급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니. 예, 이렇게 이 가구라는 이제 진실을 다 알고 또 이렇게 밝히지도 못할 위치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가는 가구라에게 스즈랑이라는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스즈랑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그리고 상상의 여자라는 것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가구라에게 시가는 여러 증거를 들이대면서 스즈랑이 상상의 여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아까 나는 스즈랑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네와 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의미야. 류의 입장에서 스즈랑은 존재했어. 분명히. 그녀는 환상이 아니라 인간이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야. 우리는 스즈랑의 그림이 놓여있던 방을 철저하게 조사했어. 모발, 피부 조각, 채모,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건 회수했지. 특히 참고가 된 것은 2개의 빈 캔이었어. 주스캔인데 하나는 자네가, 아니 류가 마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 그리고 또 하나의 빈 캔에서는 다른 사람의 타액이 검출됐어. 그건 여성의 타액이었지. 그 DNA를 프로파일링해서 몽타주를 만들어봤어. 그 화상이 바로 이거야. 시가는 액정 화면을 가구라에게 보여주었다. 가구라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액정 화면에 비쳐있는 것은 천재 남매 중 여동생인 다테시나 소키의 얼굴이었다. 실물과 다른 점은 오른쪽 얼굴 절반을 덮고 있던 반점이 없었다는 것 정도다. 예, 이게 이제 또 뭐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끝에서 또 다시 혼론이 막 오는 맞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예. 이거 원고만 쓰느라 정말 애쓰셨겠어요. 이번 편은 조금 길기도 했고 다른 것도 힘들지만 예. 특히 더 힘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무려 지금 시간이 25분 가까이 길어졌네요. 예. 정말 애쓰셔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저를 포함한 모든 애청자들께서 즐기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